동해의 아침은 소금기를 머금은 채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연분홍 저고리 위로 옥색 치마가 내려앉았고 비녀 하나가 쪽진 머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고른 매듭을 한 번 더 여미었다. 매듭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남편 사진은 서랍장 위에 있었다. 오래된 액자 유리 위로 먼지 한 점 없었다. 내가 매일 닦았으니까. 나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영감, 우리 대웅이 오늘 장가 가요. 이제 눈 감아도 되겠어요. 말이 방 안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멀고 낮고 한결같은 소리였다. 나는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결혼식장 입구는 이른 시간부터 하객들로 부산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고 누군가 꽃다발을 내밀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볼 위로 무언가 흘렀지만 닿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그냥 두어도 괜찮았다. 대웅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끌며 그래도 반듯하게. 나는 그 걸음걸이를 40년 넘게 보아왔다. 오늘 그 걸음이 내 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오늘 그 걸음이 내 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복 치마 자락이 복도의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식장 안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웨딩 마치를 예행하듯 잠깐 울렸다가 멈추었고 그 짧은 침묵 사이로 화장실 안쪽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신부 이소희 아니야? 3번 결혼하고 간통으로 교도소 갔다 온 그 여자. 타일 벽에 붙은 비누 거품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는 아무도 잠그지 않은 물이 가늘게 흘렀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내려다보았다. 흰 장미 꽃잎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어 부케 전체가 타일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식장으로 나왔을 때 단상 위에 이수연이 보였다. 면사포 아래 그 얼굴이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샹들리에의 빛이 지나치게 밝았다. 바닥에 붉은 카펫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천장이 화샜다. 형광등의 빛은 결혼식장 샹들리에와 달리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다. 균열 하나 없는 흰 천장이 눈 위에 납처럼 내려앉았고 나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 링거줄이 왼손 등에 꽂혀 있었다. 바늘이 들어간 자리 위에 반창고가 빗돌게 붙어 있었다. 대웅이 내 오른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아들의 손은 거칠고 넓었다. 차가웠다. 바다에서 그물을 당기던 손이었다. 그 손이 내 손등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눈을 천장에서 거두지 않았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눈가가 붉었다. 나는 그 얼굴을 한 박자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여자 이소희라 하더라. 말은 낮고 평평했다. 병실 안의 공기가 그 말을 빨아들이듯 조용해졌다. 네 알고 있었나? 대웅의 눈썹이 천천히 모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복도 쪽 유리창 너머로 파란 불빛이 흘렀다. 그 빛 안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에 흰빛이 그 얼굴 아래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소희였다. 그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고 있었다.
천천히 지루한 듯이 나는 링거 줄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바늘이 꽂힌 자리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 동안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희고 차가웠다. 이소희는 엘리베이터 앞에 먼저 서 있었다. 눈가가 발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휴지가 마른 것을 보았다. 신축 아파트 거실은 아직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아 공기가 팽팽했다. 이소희는 소파 끝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떨렸다. 어머니가 결혼식을 망치셨어요. 저는 억울해 죽겠어요. 동명이인이에요. 정말로. 대웅은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창밖을 향해 서서 한쪽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어깨를 나는 22해 동안 보아왔다. 아이가 지쳤을 때 혹은 무언가를 이미 결정했을 때의 어깨였다. 엄마, 일단 집에 가 계세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방끈을 고쳐 잡고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를 한번 내려다 보았다. 내가 직접 골라 달아준 집 열쇠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단단하고 조용했다. 영덕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에 기대지 않았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얹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오므렸다. 영덕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던 통장, 사본을 꺼냈다. 대웅이 결혼 준비를 시작할 무렵 나는 아들의 허락을 받아 사업 정리를 위해 사본 한 부를 만들어 두었다. 그것을 다시 펼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에 납작하게 내려앉았다. 손끝으로 줄을 짚어 내려갔다. 석 달치 내역이었다. 이체 항목들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 수신인 이름은 매번 같았다. 이수연,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합산하는데 종이와 볼펜이 필요하지 않았다. 숫자들은 스스로 쌓여 올라갔다. 나는 통장 사본을 내려놓고 등기부등본 파일을 열었다. 아들이 마련한 아파트, 공동명의란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차량 등록증 사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 저녁 나는 포항행 버스를 탔다. 대웅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었다. 나는 파일을 내밀었다. 대웅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내가 좋아서 한 거야. 엄마는 왜 자꾸 그래요? 문이 닫혔다. 복도의 불이 깜빡이다 꺼졌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파일을 가방 안에 천천히 집어넣었다. 대구행 버스는 오전 7시에 영덕을 떠났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가방 안에는 상견례 날 찍은 사진 2장이 들어 있었다. 식당 개인실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네 사람, 이수연의 부모라 불리던 그 두 사람. 남자는 체크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여자는 분홍빛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 여자에게 직접 손을 잡아드리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었다. 그 손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오르자 차창 밖으로 11월의 들판이 낯빛으로 펼쳐졌다. 바람에 꺾인 억새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이수연이 적어준 부모님 주소는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였다. 나는 그 주소를 손으로 직접 받아 적어두었기에 주소지를 찾는데 어렵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낯선 노부부가 나타났다.
사진 속 두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사진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다. 혹시 이분들 아십니까? 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요. 노인도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다. 우리는 딸이 없소. 아들 하나뿐이요. 나는 사진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빌라 계단 아래로 내려오자 골목 끝에서 바람이 몰아쳤다. 플라스틱 화분 하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방끈을 두 손으로 고쳐 쥐었다. 손끝에 가죽의 차가운 감촉이 또렷했다. 처음부터였다. 상견례. 그날 저녁부터 이 여자는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었다. 영덕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가지런히 얹었다. 창밖으로 동해의 수평선이 낯빛으로 펼쳐졌다가 이내 상구비에 가려졌다. 처음부터였다. 그 생각 하나만이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위로 겹쳐졌다. 읍내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장 박성칠 씨 댁으로 걸어갔다. 마당 감나무에 아직 붉은 감 몇 개가 매달려 있었고 낙엽이 돛돌 위에 쌓여 바람에 바스락거렸다. 박 이장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안으로 들어다 외투를 걸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군청 민원실은 형광등 불빛이 지나치게 밝았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카운터 너머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박 이장이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건넸고 나는 그 옆에서 두 손을 핸드백 위에 포개어 기다렸다. 서류가 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안경을 꺼내 천천히 걸었다. 이소희, 본명 이소희, 배우자 김철수, 혼인신고일, 이혼 기록 없음, 그리고 대웅과의 혼인신고, 반려도장, 중혼 불수리. 나는 서류를 반듯하게 접었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종이의 결을 따라 손끝으로 꼼꼼하게 눌렀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흰 종이는 눈이 시릴 만큼 선명했다. 핸드백 안쪽 지퍼를 열어 서류를 넣고 지퍼를 닫았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가 텅 빈 민원실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군청을 나선 뒤 버스를 두 번 갈아탔다. 창밖으로 영덕의 11월 들판이 흘러갔다. 수확이 끝난 노는 집단 하나 없이 비어 있었고 그 위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낮게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정불래의 집은 읍내 골목 안쪽이었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기 전에 나는 핸드백 끈을 고쳐 쥐었다. 순례야. 불례는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더 묻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전기장판 위에 담요가 반쯤 접혀 있었고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켜진 채 화면만 깜박이고 있었다. 불례가 전기장판 온도 단추를 낮추고 방 한쪽 선반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가방에서 나는 법원 서기 시절의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가 섞인 차갑고 건조한 냄새였다. 핸드백 지퍼를 열어 서류를 꺼내 불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불례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첫 장을 들었다. 형광등 아래 그의 눈이 줄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순례야. 불례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고른 것이 오히려 그 평온함이 방 안의 공기를 단단하게 눌렀다. 이건 혼인빙자 사기에 재산 편취까지야. 고소장 내면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례가 서류 가방 안쪽에서 누런 원고지 묶음을 꺼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종이를 넘겼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창호지가 낮게 울었고 전기장판 위의 찻잔은 식어가면서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었다. 불레의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으며 멈추지 않았다. 불레의 볼펜 소리가 귓속에 남아있는 채로 나는 다음 날 아침 장롱 앞에 섰다. 손이 닿은 것은 검은 개통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옅은 베이지색 카디건이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색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이 어디선가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꺼내 천천히 단추를 잠갔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이 멀리서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나는 손에 들고 온 한과 상자에 리본 매듭을 한번 고쳐 잡았다. 문이 열렸다. 이소희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가 그것이 미쳐 굳기도 전에 부드러운 미소로 덮였다. 그 순서가 너무 빨라서 연습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속도였다. 나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이소희가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온기가 손끝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팔에 힘을 주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거실 창으로 오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 위에 길고 납작한 사각형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의 경계선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고 나서 웃었다. 이소희의 아파트에서 나온 뒤 나는 사흘을 기다렸다. 정불레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목요일 오후였다. 포항 쪽에 사는 남자라고 했다. 최 씨, 55세, 이소희의 두 번째 전남편. 그를 만난 곳은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의 낡은 국밥집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빠진 자리마다 물기 어린 행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천장에 달린 선풍기 하나가 기름 냄새를 느릿느릿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를 골라 앉았다. 창밖으로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최 씨는 예상보다 작은 사람이었다. 어깨가 안으로 굽어 있었고 식탁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오래된 나무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는 국물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여자한테 집 한 채 날렸어요. 알바 고용해서 가짜 부모 세우는 게 그 여자 수법이에요. 나는 그가 말하는 동안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반듯하게 폈다. 종이 모서리가 식탁의 물기에 닿아 아주 조금 휘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모서리를 눌러 고정했다. 최 씨가 볼펜을 들었다. 서명란 위에서 펜 끝이 잠깐 멈추었다가 이내 내려앉았다. 나는 서명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터미널 광장에 비둘기 몇 마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자 무드시 일제히 날개를 접었다.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걸쇠가 딸깍 하고 맞물렸다. 걸쇠가 맞물린 가방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영덕의 해안선이 펼쳐졌다가 사라졌다. 파도는 오늘도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대웅의 트럭이 마당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2시간은 이른 귀가였다. 나는 가방을 안방 장롱 깊숙이 밀어넣고 부엌으로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소희의 것이었다. 당신 돈이 내 돈이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물이 끓기 시작했다. 나는 불을 줄이지 않았다. 대웅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또렷했다. 나는 찻잔 2개를 꺼내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다. 찻잔 하나가 선반 위에 홀로 남았다.
잠시 후 대웅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닫았다. 냉장고 문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그가 창가에 기대어 섰을 때 나는 그의 옆벌구를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전자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불을 껐다. 주전자의 열기가 가신 부엌에 한동안 서 있었다. 창밖으로 포항행 첫 버스 시간표가 머릿속에 정렬되었다. 이튿날 새벽 나는 검정 코트의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집을 나섰다.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댈 생각은 없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2시간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동해가 낯빛으로 누워 있었고 파도는 소리도 없이 밀려왔다 사라졌다. 김철수가 사는 연립주택은 포항 북구의 좁은 골목 끝에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나는 손바닥으로 코트 앞줄을 한번 쓸었다. 주름 하나 없이 펴졌다. 문을 연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눈밑이 어두웠고 현관 바닥에는 소주병이 2개 놓여 있었다. 나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만 적힌 것이었다. 그는 나를 들여보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무릎 위에 얹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혼 안 했어요. 그 여자가 잠적해버렸어요. 저도 고소하려고 했는데 그가 서랍에서 꺼낸 서류는 구겨져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펼쳤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다. 차가웠다. 혼인관계 증명서, 이소희의 이름 옆에 김철수의 이름이 아직도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포항 시내에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차창 밖으로 항구의 크레인들이 느리게 지나갔다.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을 때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고소장. 완성해 주세요. 고소장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 나는 영덕 본가의 부엌에 앉아 아무것도 끓이지 않은 가스레인지 앞에 한참을 있었다. 식어버린 냄비 바닥에 붙은 물때가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대웅이 들어온 것은 저녁 해가 마루 끝까지 기어들어올 무렵이었다. 나는 미리 꺼내 두었던 서류 묶음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쳤다. 소리 없이 한 장씩 통장 내역, 가짜 가족 사진과 진짜 이소희 가족 사진을 나란히 붙인 비교표, 혼인관계 증명서, 피해자 진술서, 종이들이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낡은 나무 상판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대웅은 의자에 앉은 채 서류를 한 장씩 집어들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건드렸고 쇠붙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가늘게 이어졌다. 엄마, 내가 바보였네. 목소리가 낮고 잠겨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손등의 굵은 힘줄이 손바닥 안으로 느껴졌다. 50년 가까이 바다 위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풍경 소리가 다시 한번 가늘게 울었다. 풍경 소리가 잦아든 자리에 사흘이 지났다. 경찰서 앞 계단은 11월의 햇살을 받아 창백하게 빛났다. 콘크리트 표면에 서리가 내렸다가 녹은 흔적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고 나는 그 위에 반듯하게 서 있었다. 손에는 출석 요구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종이 모서리가 바람에 한번 떨렸다가 내 손가락 사이에서 잠잠해졌다. 봉투가 대문 앞에 꽂혀 있던 것은 어제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바다 쪽에서 냉기가 골목을 타고 올라오던 시간이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공문 특유의 낯빛 잉크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먼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문서를 읽었다. 2번 읽었다. 3번째는 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번졌는지는 이장댁 마당을 지날 때 알았다. 낮은 목소리들이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다가 내 발소리에 뚝 끊겼다. 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균일하게 두드렸고 그 소리만이 골목에 남았다. 이소희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을 나는 그 봉투를 받은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먼저 움직인 사람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나는 계단 앞에 멈춰 서서 출석 요구서를 반으로 접었다. 접힌 선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경찰서 유리문 안쪽으로 형광등 빛이 차갑게 고여 있었다.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면서도 나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접수대 형광등 아래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대웅이 있었다. 이소희가 맞고소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이제 법정 밖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법은 느리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빠르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웅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렸다. 4번 받지 않았다. 나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다. 영덕 읍내 골목길은 저녁 바람이 비린내를 실어 날랐다. 생선 가게 처마 밑에 걸린 대구 한 마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대웅의 트럭이 마당에 없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빈 찻잔 하나, 누군가 다녀간 자리였다. 찻잔 받침의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아 손끝에 차갑게 번졌다. 나는 찻잔을 그대로 두고 대웅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이번엔 연결이 됐다. 목소리가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낮고 평평했다. 엄마, 한마디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대웅아, 도장 찍지 마라. 엄마 믿어라. 전화기 너머로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하고 그 소리가 이 밤에서 가장 선명한 것이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는 오래도록 귓속에 남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의 창문으로는 영덕 앞바다가 희뿌옇게 보였다. 파도가 방파제를 핥고 물러나는 것을 나는 유리 너머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소희 측이 맞고소를 넣은 덕분에 오히려 공식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소희의 정과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짚었다. 차가웠다. 대리석의 냉기가 손가락 마디를 타고 천천히 올라왔다. 그렇군요. 그것뿐이었다. 나는 핸드백을 열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결혼식 날 화장실 안에서 손이 닿은 채로 녹음이 시작되었던 파일. 그것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어젯밤 새벽 2시였다. 파일 이름도 없이 날짜만 찍혀 있었다. 정불레가 맞은편 소파에서 벌떡 손을 들어 올렸다. 술래야, 이게 결정타야. 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 없이 수평으로. 유리창 밖에서 파도가 한 번 더 방파제를 쳤다가 조용히 물러났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바다보다 더 잔잔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스마트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녹음 파일은 그 안에 있었다. 6분 37초 결혼식 화장실 칸막이 너머에서 흘러들어온 목소리들이
내가 미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전화기를 꺼내 놓았다. 창밖으로 영덕 바다가 낯빛으로 깔려 있었다. 파도는 조용했다. 썰물 때였다. 나는 이소희의 번호를 눌렀다. 세 번째 신호음에서 그녀가 받았다. 며느리야. 내 목소리는 식탁 위 유리컵처럼 투명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 결혼식에서 그러면 안 됐는데 나이 든 사람이 너무 흥분했어. 합의하자. 돈 드릴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지나갔다. 그 침묵은 짧았다. 그녀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어디서요? 영덕 시내 횟집. 내가 자주 가는데. 내일 저녁 6시. 알겠어요. 통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방파제 끝에 한번 부딪혔다가 소리 없이 물러났다. 나는 정불레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5시 반, 먼저 와 있어라.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 붙여둘 녹음기를 서랍에서 꺼내 건전지를 확인했다. 건전지는 새 것이었다. 다음 날 5시 반, 나는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 정불레는 두 테이블 건너등을 돌린 채 혼자 앉아 소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횟집 안은 석쇠 위 가스불 소리와 파도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영덕 앞바다가 낯빛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었다. 이소희가 들어온 것은 6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핸드백을 팔꿈치에 걸친 채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합의금 얼마 주실 거예요? 5천은 돼야 제가 조용히 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봉투를 밀어 그녀 앞에 놓았다. 이소희 씨, 김철수 씨와의 혼인관계 증명서요. 중혼이에요. 이소희의 입술에서 붉은 기가 빠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결혼식 당일 화장실 칸 너머로 녹음된 목소리들이 횟집 안을 채웠다. 이소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순간 횟집 문이 열렸다. 이소희 씨, 혼인빙자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쇳소리가 짧고 또렷하게 울렸다. 이 늙은이가 두고 봐. 이소희의 목소리는 문 밖으로 멀어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집게를 들어 대게 한 점을 집었다. 살이 희고 단단했다. 천천히 씹었다. 창밖 바다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파도 소리만이 유리창 너머로 낮게 밀려왔다.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 천장 어딘가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평탄하고 건조했다. 나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무릎 위에 검은 핸드백을 올려놓은 채 정면을 바라보았다. 피고석의 이소희는 한 번도 내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귀 뒤로 흘러내려 있었고 재판복 소매 끝이 손목뼈 위에서 헐겁게 접혀 있었다. 선고문이 낭독되는 동안 나는 핸드백 잠금쇠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다. 차갑고 작은 금속이었다. 혼인빙자 사기, 재산 편취, 허위 고소, 단어들이 법정 공기를 타고 하나씩 내려앉았다. 이소희의 변호인이 무언가 적었고 볼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징역 4년. 법정안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종이 넘기는 소리로 채워졌다. 아파트 공동 명의와 차량 명의 무효. 그것도 판결문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이 낭독될 때 핸드백 잠금쇠에서 손을 떼었다. 법원 계단은 오후 햇살을 비스듬히 받아 돌 표면이 희고
차가워 보였다. 대웅이 내 두 걸음 뒤에서 따라 내려오다가 계단 중간에서 멈추었다. 나는 먼저 알아차렸다. 발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돌아보니 아들이 계단 위에 무릎을 꿇어 있었다. 한쪽 다리가 돌바닥에 닿는 각도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다. 그래도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나 다 잃을 뻔했어. 목소리가 계단 아래로 흘러내렸다. 나는 천천히 한 계단 올라가 아들 앞에 섰다. 그의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오래 노출된 사람처럼 거칠고 서로 엉겨 있었다. 나는 손바닥을 펴서 그 위에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 아래로 그의 숨이 고르게 오가는 것이 느껴졌다. 계단 아래 광장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고 그 날갯짓 소리가 잠깐 공기를 흔들었다가 사라졌다. 법원 계단의 돌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새벽 4시 영덕 강구항 방파제 끝에 서면 바다는 아직 검었다. 등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수면을 훑고 지나갔고 그때마다 파도의 흰 거품이 잠깐씩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선창 쪽에서 기관 소리가 낮게 울려왔다. 대웅의 배 세척이 출항 준비를 하는 소리였다. 기름 냄새와 짠 바람이 섞여 방파제 위로 올라왔다. 나는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낡은 사진 속 영감은 26살이었다.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웃음만큼은 선명했다. 손가락 끝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한번 짚었다가 놓았다. 영감, 우리 대웅이 지켰어요. 이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지. 말이 바람에 닿자마자 흩어졌다. 파도가 방파제 콘크리트를 한번 쳤다가 물러갔다. 절뚝이는 발소리가 뒤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대웅이 내 곁에 와 섰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동쪽 수평선이 먼저 붉어졌다. 검은 바다가 조금씩 색을 돌려받기 시작했다. 선창에서 웻줄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첫 번째 배가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다. 붉은 해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방파제 위에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바다 쪽으로 누웠다.